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희 대표입니다. 오늘은 계륵장세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삼국시대 위나라 조조는 총나라 유비와 한중 땅을 놓고 싸우면서 진퇴를 거듭하게 됩니다. 진퇴협을 놓고 고민하던 조조는 부하들에게 그저 계륵일 뿐이라는 말을 남기고 다음날 철수 명령을 내립니다. 닭의 갈비라는 뜻의 계륵은 이후에 쓸모나 이익은 없지만 버리기가 아까운 것을 두고 하는 고사성어로 주로 사용되게 됩니다. 비추세 구간 속에서 변동성만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구간에서 지수 변동 예측에 기반한 매매는 실익 없는 계륵과도 같은 결과를 초래하기가 일쑤입니다. 지수보다는 상승 추세를 지속하고 있는 종목군, 시장 수익률을 초과하는 종목 중심의 포트폴리오가 수익의 관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비추세 구간에서의 매매는 강한 종목에 국한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RBK 투자증권 유문주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악재와 호재 속에 증시는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연이어 좋은 소식을, 유럽은 아직도 헤어나지 못한 악재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지나친 욕심도, 지나친 용기도, 지나친 두려움도 독이 됩니다. 자신만의 기준을 정확하게 정해놓으시고 여러 종목을 둘러보기보다는 잘 알고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의 돌아보기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네, 오늘 증권대학 김동희 대표와 IBK 투자증권 이문조 대리와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증시가 변동성이 다시 커지는 걸까요? 1%대 강세에서 과연 하락으로 전환된 코스피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사실 그 해석조차도 어렵습니다. 오늘 워스트 이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누군가 유럽에 대한 문제를 바퀴벌레와 같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우리가 집안에 바퀴벌레 한 마리 있으면 그 한 마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몇십 마리가 있다는 것을 가정하는 거잖아요. 네. 이 유럽 문제도 지금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정도로 확인되고 있지만 그 안에 우리가 어느 정도의 바퀴벌레가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오늘도 이러한 루머지만 이 루머가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던 간에 그만큼 위기 인식이 팽배해져 있다는 것 아닐까요? 제가 볼 때는요, 그 바퀴벌레 얘기를 한 사람이 이제 워렌 버핏인데, 제가 볼 때는 지수가 어느 정도 좀 저항권에 가면 악재를 찾으려고 애를 쓰고, 예. 지수가 어느 정도 바닥권에 가면 호재를 찾으려고 애를 쓰는 이러한 좀 장세인 것 같습니다. 해석하기 나름이라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악재와 호재는 지금 반복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아마 연말까지 계속해서 악재가 나오면 상승, 호재가 나오면 하락, 이러한 국면, 변동성만 존재하는 의미 없는 방향성이 없는 이러한 추세 구간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주도주도 나타나고 있지 않고 매수 주체도 뚜렷하지 않고 모멘텀도 없는 상황 속에서 삼성전자만 시장에 딱 존재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타 종목군들에 대한 매매는 쉽지 않은 구간이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기술적인 부분들을 보면 아래로 저항대는 1820포인트 정도가 60일선이 위치하고 있는 구간이고요. 그쵸? 위로는 1940포인트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요. 1940포인트 정도가 121선이 위치한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이렇게 지금 불안하고 의지할 데가 없을 때는 내려갈 때는 지지선을 찾고 올라갈 때는 저항대를 찾고 이러한 투자 심리가 강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좀 기술적인 부분이 시장에서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1820포인트와 말씀드렸던 1040포인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움직임이 전개되다가 어느 구간을 뚫느냐에 따라서 좀 방향성이 정해질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은 단기적으로 투자자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박스권의 하단부에서는 사고, 박스권의 상단부에서는 팔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것을 주문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반대로 지지선이 붕괴가 되면 투자자들이 큰 혼란 속에서 투매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저항대라고 여겨졌던 구간을 그냥 돌파를 해버리면 의외로 쉽게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올 수도 있는 이러한 구간입니다. 때문에
어떤 요 안에서의 변동성을 노린 트레이딩은 좀 바람직하지 않겠고요. 시장의 방향성을 잡을 때까지는 종목 장세다. 비추세 구간 안에서는 종목 장세죠. 그렇기 때문에 강한 종목,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 중심으로만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하겠고 지수에 대한 무리한 예측은 지금 하셔서는 안 될 그러한 구간이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측을 하는 것을 떠나서 하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할 수가 없어요. 네. 너무 어렵기 때문에요. 61선과 121선 사이에서 기술적으로도 지금 박스권에 갇혀진 상황인데요. 왜 그 루머에 휩싸이는 건설사들이 결국에 이 루머가 진짜로 결국 부도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 유럽 문제도 이 루머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사실일 가능성이 확산되면서 오늘 좀 주가가 흔들리는 모습인데 신한금융투자의 이선엽 연구원은 루머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체력이 문제다. 결국 올라가야 할 자리인데 결국 밀렸다는 것. 그만큼 체력이 허약하다라는 것이다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이무주 대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오늘 사실 장세 자체를 흔들었던 것이 그 프랑스의 신용 등급 강등의 문제였던 것인데요. 네. 사실 이 신용 등급이라는 것은 단번에 뭐 하락으로 반드시 강등하기는 어렵습니다. 먼저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고 그 다음에 강등을 단행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의 경우에는 사실 그러한 것들이 다 무시되는 장세, 말씀드린 대로 악재가 조금 더 부각이 되는 장세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조금 더 피부로 와닿았던 것 같고요. 여기에 따라서 시간은 일정 부분은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등급을 강등하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한 단계의 더 다른 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은 존재하지만 그 사이에 상당히 많은 악재들이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악재로 불거질 수 있는 것들이 유럽발 이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 동안에 어떻게 그 대처를 하셔야 될지의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좀 곤두세워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간밤에 경제 지표가 또 예상치를 웃돌았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오늘 오전에도 그 상승세의 원인이 됐고요. 그 기대감이 잘 반영이 되지를 못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미국에서는 상당히 계속해서 좋은 뉴스들을 내고 있고요. 그 틈틈이 곧 그 중간중간 중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좋은 뉴스들이 나오면 나올수록 사실은 장세는 조금씩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따라서 이 유럽발 이슈들이 일정 부분은 그 강도에 비해서 상당히 낮게 그 적용이 된 것은 이러한 미국과 중국의 번갈아가면서의 호재로 지금 1900포인트를 지지선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 나올 만한 이슈들 중에서도 상당히 미국발 이슈들은 좋은 뉴스들이 남아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그 지표들을 발표를 할 때마다 내일도 역시 주택 관련된 지표들이 나올 예정이고, 그리고 이번 달 내에도 계속해서 실적 발표 시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꼼꼼히 체크를 하신다면은 우리 증시에 반영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인가도 일정 부분은 예측이 가능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호재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급락은 우리가 좀 면할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다시 재차 오늘 10원가량 급등하면서 또 한 가지의 불안 요인으로 잡혔는데요. 어떻게 마감 상황을 볼 수가 있을까요? 유석희 대표님?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지난 10월 달에 굉장히 많이 하락했죠. 그러니까 사실 1,200원대를 돌파하면서 많은 우려감을 좀 자아내고요. 어떤 분들은 그 달러를 사놨다가 낭패를 봤다 이러시는 분들도 지금 좀 굉장히 많았습니다. 오히려 위로 올라갈 줄 알았는데 단기간에 1,200원대 저항을 맞고 고양 앞으로 이제 원달러 환율이 돌아온 상황에서 어느 정도 좀 기술적 반등이 좀 일어나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원달러 환율이 이 정도 수준까지는 지금 감내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인데 1,150원대를 다시 돌파하게 된다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달러가 올라가는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구간에서 외국인들은 우리 시장에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 자체의 문제보다는 원달러 환율이 올라갔을 때 피해주, 수혜주 이런 차원의 논의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시장을 외국인들이 매수하느냐 매수하지 않느냐의 이러한 기로점으로 좀 바라보시고요. 중요한 거는 1,150원대를 넘어서는 안 된다. 1,150원대가 넘어가면 외국인들의 순매수세 기조의 전환은 좀 요원해진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들의 매수가 지금 적극적으로 들어오지 않은 가운데 지금 기관도 계속 핑퐁의 장세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씁쓸한 것 같아요. 공매도를 너무 일찍 푼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유럽에 대한 위기 상황이 다 해결되지도 않은 가운데 우리 정부가 너무 빨리 이런 정책을 하지 않았나라는 투자자들의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네. 여하튼 수급도 지금 한 가지의 또 불안 요인으로 계속 얘기가 되고 있죠. 네, 물론입니다. 그 공매도 같은 경우는요, 옵션 만기일날 제가 그때도 출연해서 좀 아쉬운 대목이 있다. 앞에 감성 시황에서 제일 먼저 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프랑스 같은 경우는 같은 날에 이제 공매도 금지를 좀 연장하는 이러한 발표를 그렇죠. 했고, 예.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상 공매도가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를 하는 게 아니죠. 공매도의 93% 정도는 외국인들이 비중이고요. 향후에 이제 만들어질 헤지펀드에 대한 배려,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좀 그 공매도를 좀 서둘러서 제기한 부분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시장에서 국내 투자자들에 대한 배려가 좀 전혀 있지 못했다라는 부분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시장이 올라갈 때는 관계가 없죠. 올라갈 때는 관계가 없는데 시장이 어느 정도 떨어지게 되면 외국인들은 그 유혹에서 참 그 유혹을 벗어나기가 힘들죠. 주가가 떨어질 때 공매도를 쳐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그러니까 떨어져도 돈을 벌 수 있고 올라가도 돈을 벌 수 있는 이런 양쪽에 패를 쥐고 있는 상황이고,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올라가야만 돈을 벌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이죠. 즉 한쪽은 창 만들고 있고 한쪽은 창과 방패를 다 갖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 사용할 수 있는 유혹을 분명 없이 느낄 겁니다. 그러면서 지수가 좀 어느 정도 하락 부분은 전개가 된다라고 한다면 강하게 공매도를 치고 나올 가능성도 많기 때문에 수급을 악화시키는 요인을 작용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한 종목군들은 특히 대차장고가 갑자기 증가하는 종목군들은 향후에 좀 취약해질 수 있다는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하시고요.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의 대차장고 추이를 잘 보시면서 지금 대응하셔야 될 때다라는 부분을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그 부분 대차장고 급증 종목 유의하라고 몇 번 강조를 해주셨었죠. 네.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소를 해드릴 텐데요. 오늘 종목은 함께 먼저 화면으로 보고 얘기를 더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고민을 전문가와 함께 나눠보는 시간, MTN 팔로우입니다. 그날의 경제 이슈에 대해서 의견을 말하고 싶은 분이나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궁금증이 있으신 분이라면 이 MTN 팔로우 시간을 꼭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알려드릴게요. 전화 786-1022-1023을 이용하셔도 되고요. 시청자 게시판이나 머니트윗에 글을 올려주셔도 됩니다. 물론 실시간 채팅량도 항상 열려 있으니까 시청자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MTN 팔로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전화로 문의를 주셨는데요. 내용 한번 확인해보죠. 휴대전화 뒷자리 3449님께서 CJ를 보유하고 있다며 매수가 83,000원, 비중 30%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10월 전, 한 달 전쯤에 매수를 했는데 10월 말에 매도 시기를 놓친 후에 계속 손실 중이라며 매수가가 회복되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할까요? 향후 전망과 매매 전략 세워주세요. 이렇게 물어오셨습니다. 네, 이달 들어서 8만 원을 계속 회복 시도를 하고 있는데 하지만 7만 원대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장중 5% 넘게 오르며 8만 원에 근접했지만 결국 2.77% 상승한 77,900원에 마감됐습니다. 네, CJ 같은 대개 지주사 주가들은 자회사 주가보다는 무겁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요. 오늘 MSCI 한국 지수 새롭게 편입됐다는 소식으로 강한 상승세를 나타냈지만 하지만 지수 하락과 함께 상승폭을 반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지수 편입 소식이 어떻게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전문가에게 전망 들어보시죠. 네, 매수한 지 한 달쯤 된 CJ 오늘 호재 소식이 있었습니다. 11월에 정기 변경 MSCI 신규 종목으로 편입이 되었는데 오늘의 상승이 좀 더 이어질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나머지 그 4종목도 함께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오늘
사실 뭐 CJ의 경우에는 성장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CJ 제일제당의 경우에는 M&A와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서 바이오 소재 영역으로 꾸준히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뭐 역시 CJ E&M 같은 경우도 컨텐츠를 생산 유통 가능한 그 밸류체인을 확보를 하고 있고, 피인수된 대한통운의 경우에도 CJ GLS, 오쇼핑 등과 함께 시너지 효과가 발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83,000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의미 있는 변곡점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역사적인 저점 부근인 75,000원 부근에서도 추가 매수도 가능하실 만큼 상당히 긍정적으로 판단이 되고요. 앞으로도 뭐 중국발 수혜 또는 뭐 수요 확대 등과 그리고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일정 부분 지금 횡보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좀 지루하신 감을 가질 수는 있는데, 일단 내수주라는 측면에서는 폭발적인 성장보다는 긍정적인 흐름 자체를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더 상승의 여력이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뭐 내수주이기 때문에 막 강한 상승은 아닙니다만요. 그 오늘 편입된 나머지 그 네 종목 포함해서 네. 그 종목들 관심 가져도 괜찮겠습니까? 사실은 오늘 사실 그 외국인들의 비중 조절에 따라서 그 편입 종목의 그 비중 자체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배당 시즌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그 비중 자체가 조절되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요. 따라서 지금 그 오늘같이 긍정적인 주가의 모습을 보이고 있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지켜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요. 다만 이것이 장기적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의 그 밸류에이션 상으로도 나타나기까지는 실적 부분이 바탕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제외되었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비중 자체를 조정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단기적인 영향 자체는 미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우리가 어떤 그 레벨업까지는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나. 다만 단기적으로 우리가 지켜보실 필요는 있으시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면 MSCI 지수 새롭게 편입된 종목 CJ, 오리온, 한국항공우주, 현대해상이고요. 제외된 종목은 한진중공업, 한진해운, 서울반도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베스트 이슈를 알아볼 텐데요.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그 유럽 위기나 아니면 경기 둔화에 한 가지 좋은 점이 있다면 유가 등 원자재 가격이 조금 안정을 찾으면서 물가 안정이 된다는 점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유가가 오히려 야금야금 오르더니 지금 $100 선까지 근접한 상황입니다. 그 배경이 무엇일까요? 네, 사실 유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경기 상황 자체를 나쁘게 유가가 올라갔을 때는 주가에 그다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라는 속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최근 국제유가 상승 배경을 좀 살펴보면 그 배경에 좀 의미를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째는 동절기의 계절성입니다. 일단 계절성의 경우에는 2001년도 이후에 국제유가가 10월에는 대부분 하락을 하고요. 11월의 경우에는 그 낙폭을 줄이고, 그리고 12월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를 보이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최근에 일단 그 차트를 좀 보시면, 국제유가 추이를 좀 보시면 95.66달러를 장기 추세선으로 아마 볼 수가 있는데, 이 장기 추세선을 상승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만약에 이 상승 돌파하는 모습을 잘 살펴보시면 2001년도 이후에 동절기에 이 그 추세선을 상승 돌파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장기간 동안 유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평균적으로는 11주 이상의 상승을 보였던 것이 사실이고요. 따라서 이러한 그 차트상으로도 국제유가가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일정 부분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더 가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의 경우에는 지금 미국과 중국의 실물 경제가 상당히 양호하다는 점입니다. 달러화 지수는 사실은 실물 경제 자체가 상당히 양호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의미를 좀 두실 수가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달러가 일정 부분은 절하가 되고 있는 모습을 상당히 보이고 있다는 모습입니다. 사실은 달러화 지수와 국제유가는 상관관계가 역으로 상당히
그 관계가 높습니다. 관계가 뭐 마이너스 0.84 정도로까지도 볼 수 있을 정도이고요. 따라서 앞으로 당분간은 유가 상승을 좀 기대를 하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수급이 흔들리지 않는 한은 정유 쪽은 좀 유심히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가 상승뿐만 아니라 사실은 호남석유화학이나 오늘 뭐 KPK 케미칼 합병설로 인해서 네. 여러 가지 종목들이 조금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었는데 일단 유가 상승뿐만이 아니라 실적과 중국발 호재 등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호재들을 찾을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수급들이 흔들리지 않은 이상은 한 번씩 지켜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호남석유와 KP케미칼 합병설에 대해서 금융위원회가 한국거래소가 조회 공시를 요구했는데 KP케미칼이 공시를 내놨습니다. 근데 확실한 대답이 아니에요. 호남석유와 합병을 검토 중이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항은 없다. 뭐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ITA에 대한 궁금증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해결을 해볼 텐데요. 삼성전자가 100만 원대에서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속 미끄러집니다. 4가지 시나리오를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매수하겠다. 한 120만 원, 130만 원을 보고 매도하겠다. 여기서 더 올라갈 수는 없을 것 같다. 종목 교체를 하겠다. 더 탄력 있는 것으로 종목 교체를 하겠다. 4번째는 나는 좀 더 두고 보겠다. 관망하겠다. 자, 이 4가지 중에 어떤 시나리오를 선택하시겠어요? 김동기 대표님께서는. 주가라는 것은요. 네. 주가가 올라간다는 것은 내가 100만 원에 사는 사람은 항상 주식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케인즈 같은 사람들이 이제 바보라고 다 표현했는데요. 전부 바보인데 어떤 바보가 더 돈을 버냐면 나보다 더 위대한 바보가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반사적으로 이득을 얻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100만 원에 사는 사람은 110만 원에 내가 산 주식을 잡아줄 더 바보가 있다고 생각하고 사는 것이고 110만 원에 삼성전자를 사는 더 바보는 120만 원에 내 주식을 잡아줄 더 위대한 바보가 있다고 생각하고 주식을 사는 것이고요. 120만 원에 사는 더 위대한 바보는 나보다 130만 원의 주식을 잡아줄 훨씬 더 위대한 바보가 있다고 생각하고 주식을 산다라는 이러한 논리가 케인즈의 더 위대한 바보 이론이죠. 근데 거기서 130만 원에서 더 이상 내 주식을 잡아줄 더 위대한 바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주가는 내려오는 것입니다. 지금 100만 원대라는 의미가 저는 뭐 크게 삼성전자가 중요한 그런 그 넘버링 카운트는 아니라고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2011년 1월 28일 날 삼성전자가 101만 4천 원을 기록하긴 했지만 지금 고기를 앞두고 좀 저항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편협한 그러한 시각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올라가고 있는 배경에는 펀더멘탈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시장의 수급적 측면이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도 제가 종목 장세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강한 장세에만 돈이 훨씬 더 몰리는 이러한 지금 종목 장세가 비추세 구간 안에서 연출이 되고 있는 거죠. 삼성전자의 8월 달 이후의 움직임은 시장과 무관하게 계속적으로 우상향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IT 업종의 전반적인 의미 있는 상승을 백그라운드로 해서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만의 리그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IT 전체의 상승이라고 보면은 무리가 있는 부분이고요. 삼성전자의 상승은 수급이 뒷받침되고 있는 이러한 상승인데 지금 과연 거래소에서 삼성전자를 사지 않고 그 대안으로 무엇을 택할 것인가라는 관점으로 보신다면 여러분들이 대응 전략은 좀 명확해진다고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쉽게 내려올 수 없는 이유는 삼성전자가 내려오면 사겠다라는 지금 대기 매수세가 그 어떠한 종목보다도 지금 풍부하게 보여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지난 목요일 같은 경우에도 공매도가 재개됐을 때 1위가 OCI, 2위가 하이닉스, 그리고 3위가 삼성전자의 공매도가 집중이 됐는데 다른 종목군들에 비해서 삼성전자의 움직임이 훨씬 더 이후에 견조하게 나타났죠. 즉 떨어지면 매수하겠다라는 대기 매수세가 지금 몰려있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은 기타 종목들에 비해서 굉장히 좀 견조한 흐름이 될 것이고 하락을 하더라도 시장이 하락하더라도 다른 종목군들에 비해서 하락의 폭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삼성전자 말고 어떠한 대안을 택할 것인가 대안이 없다라는 지금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돈이 몰리고 있는 부분이라는 부분들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번, 3번 시나리오 매도나 종목 교체는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삼성전자가 이 의료기기 부분에 계속 사업을 확대하고 좀 투자에 대한 계획을 밝히고 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장질환 솔루션 의료기기 업체를 인수함으로써 또 한 번의 의지를 밝혔는데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면 의료기기 업체들에게는 호재 소식이죠. 좀 더 우리에 대한 전망이 그만큼 발달하는 거니까요. 지금 삼성전자에서 추진하고 있는 바이오 헬스케어 관련 사업 분야는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이오 시밀러 분야가 될 것이고요. 또 하나 분야는 뉴 헬스케어 분야가 될 것이고 또 한 가지 분야는 의료 장비 분야가 될 것입니다. 의료 장비 분야를 위해서 메디슨을 초음파 장비 업체죠. 메디슨을 인수했고요. 그리고 엑스레이 업체인 레이를 인수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그룹 차원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분야가 바로 유 헬스케어 분야이죠. 오늘 그 인수를 발표한 넥서스 같은 경우에는 심장질환 진단 키트를 개발하는 업체인데 그 앞에 중요한 단어가 붙습니다. 바로 현장 진단 키트라는 거예요. 현장 진단 키트라는 것은 바로 헬스케어, 유 헬스케어 산업의 핵심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헬스케어라는 것은 건강을 돌보아주는 총체적인 서비스를 일컫는데 그 앞에 유자가 들어가서 유 헬스케어라는 말을 우리가 흔히 사용하죠. 유라는 것은 바로 유비쿼터스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헬스케어 서비스를 받는 이러한 부분, 사업 부분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바로 이 유 헬스케어 분야와 관련된 업체가 바로 넥서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그림이 나가고 있는데 유 헬스케어 산업은 측정 장비와 전송 기술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넥서스 같은 업체는 바로 측정 장비에 해당되는 업체이죠. 최근 들어서 많이 주가가 올랐던 인피니티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전송 기술이 바로 핵심인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삼성 쪽에서는 이 분야를 강화하겠다, M&A도 불사하겠다라는 입장들을 여러 번 밝혔기 때문에 관련해서 우리 지금 이러한 측정기기 업체 중에서 제일 유명한 업체를 본다면 인포피아라는 이러한 회사가 있습니다. 인포피아 같은 경우는 12월 달에 암을 포함한 범용 진단기기를 출시하는데 세계 최초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 헬스케어 산업을 완성하는 측정기기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는 이러한 회사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삼성전자의 이러한 행보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주목해서 보셔야 될 두 종목은 아까 말씀드렸던 영상 전송 분야에 있어서는 인피니티 헬스케어 그리고 측정 장비 분야에 있어서는 인포피아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주가의 측면에서 본다면 상대적으로 인포피아가 더 매력 있는 인피니티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10,000원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미 15,000원대까지 급등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인포피아가 조금 더 매력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관련해서 유망한 종목까지 우리가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주가 흐름, 지수 흐름 굉장히 약세였는데요. 유럽발 진행 상황에 좌지우지되는 진행 상황이기 때문에 전망을 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SS 전문가들은 내일장 전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플래너S에서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네, 플래너였습니다. 좀처럼 변동성이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장막판에 급격히 떨어지는 불안한 모습을 보였죠. 과연 내일은 어떤 흐름을 나타낼지 SS 패널들의 국내 증시 전망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오늘은 IBK 투자증권의 곽현수 연구원과 동양종금증권의 최민규 과장 이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곽현수 연구원은 지수 보합을 예상했습니다. 예상 밴드는 1830에서 1880포인트입니다. 투자 플랜 보시면 뚜렷한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주식 비중 확대보다는 적정 수준의 현금을 보유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요. 추경 매수는 자제하고 당분간 관망세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이탈리아를 비롯한 피그스 국가들의 동향이 중요하다며 마리오 몬티 이탈리아 총리 내정자의 국정 장악력을 주요 변수로 판단했습니다. 곽현수 연구원의 관심 업종은 정유주입니다.
3분기 실적은 기대에 못 미쳤지만 4분기에는 확실한 턴어라운드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음은 동양종금증권 최민규 과장의 전망입니다. 지수 하락을 예상했고요. 예상 밴드는 1845에서 1870포인트로 잡았습니다. 프랑스 신용등급 강등설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유로존 국채 수익률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지수의 강한 상승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지수가 하락한다면 IT 대형주와 개별 모멘텀 있는 종목 중에서 기관 매수세가 유입되는 종목을 중심으로 분할 매수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입니다. 최민규 과장의 관심 종목은 최근 좋은 흐름을 보인 LG 디스플레이입니다. 기관 매수세가 집중되고 있다며 당분간 주가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지금까지 SS패널들의 내일장 전망 알아봤습니다. 전문가들도 의견 내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보합 내지는 강한 상승, 강한 하락 이렇게 예견을 하는 전문가는 지금 없습니다. 업종별 종목별 차별화, 집중 장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관심 가질 업종이나 보수적인 업종을 보는 것이 좋을 텐데요. 곽현수 연구원은 관심 가질 업종으로 정유, 보수적인 업종으로 은행을 얘기를 해줬습니다. 자, 이문수 대리님의 의견을 들어볼 텐데, 자, 전망하기 좀 쉽지 않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네. 어차피 대부분 호재와 악재가 상당히 번갈아 가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치우쳐서 생각을 하기는 상당히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1900포인트의 안착 여부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 따라서는 1900포인트에 안착을 했다고 하더라도 상승 쪽으로 일정 부분 의견을 내세우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늘 증시를 흔들었던 프랑스 강등 소식 루머가 될지 아니면 사실이 될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강등이나 아니면 헝가리의 경우에도 지금 국채 발행 또는 CDS 프리미엄이 스프레드가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동유럽 국가까지도 신경을 써야 되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그 하락 가능성도 항상 염두에 두시고 말씀드렸던 1830에서 50까지는 지켜보시는 편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지금 남유럽 사태가 동유럽까지의 확산 가능성은 없지는 않다라는 거네요. 안익된 굴뚝의 연기 나랴. 오늘 프랑스의 신용등급 강등설 사실이 아니라라고 해도 주가는 많이 오르기도 힘들다라는 거죠. 리스크 관리도 같이 하자라는 의견을 들어보는데 김동희 대표님께서는 이런 변동성 장세에 계속 업종 종목별 집중 전략을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네. 오늘도 유효합니까? 당연하죠. 예. 그러니까 지금은 지수 예측이 무의미한 그런 구간이고 비추세 구간이라고 강조를 드렸죠. 그러니까 추세가 없는 구간 안에서 추세를 형성하고 있는 종목군들, 즉 강한 종목군들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이 지금 많이 양산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거래소에서는 삼성전자, 현대차를 집중적으로 보자고 말씀드렸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제가 한 손에는 바이오, 한 손에는 소프트웨어 이런 캐치플레이즈를 아마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해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기억하실 겁니다. 바이오 업종 내에서 계속해서 순환매가 돌면서 수익을 주는 종목군들, 시장과 무관하게 수익을 주는 종목군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요.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군들도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어제 워렌 버핏이 IBM의 2대 주주로 등극했다는 이러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IBM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좀 PC 업체로 지금도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 PC 사업은 2005년도에 중국의 PC 업체이죠. 레노버에 전부 매각을 했고요. 이후에 소프트웨어와 클라우드 컴퓨팅의 최강자로 거듭나면서 IBM의 순이익은 계속해서 증가가 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워렌 버핏이 12조 원의 대규모 투자를 했습니다. 워렌 버핏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원 디시전 메이킹, 즉 한 번 의사결정을 내리고 매수를 하면은 평생 동안 팔지 않는 종목들을 주로 사는 것으로 유명하죠. 그렇기 때문에 장기 성장에 놓인 종목군들을 매수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IBM이 향후에 시대의 주류를 형성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부분인데요. 잠깐 좀 그림을 하나 좀 보여주시면요. IBM의 마진과 현금 흐름인데 PC 사업 부분을 매각하고 소프트웨어와 클라우드 컴퓨팅 중심으로 간 이후에는 2000년대 중반부터 순이익과 캐시플로우가 계속해서 급격하게 증가되는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바로 워렌 버핏은 손을 댄 것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겠고요. 바로 이것과 관련해서 이런 관련 종목군들, 소프트웨어 종목군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좀
시대의 주류 종목으로서 관심권에 놓고 보시고요. 구체적인 종목군들은 다음 시간 정도에 한번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아까 의료기기 업체 중에서는 인포피아를 얘기를 해주셨는데 꾸준히 관심권에 있을 종목, 업종, 소프트웨어는 꾸준히 관심을 가져도 괜찮다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증권대학의 김동희 대표와 IBK 투자증권 임은주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